그 조민 인터뷰 한번 한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뷰다라는 것은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라든지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의자가 딱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보니까 법적으로 딱 조율해서 나왔더라고요. 그거 그냥 그대로 내보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저게 정상적인 인터뷰였다면 어떤 질문을 했어야 되냐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학위 봉사활동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에서 했느냐? 그 프로그램의 담당 교수가 누구냐? 그 원어민 교수가 누구냐? 한마디 질문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본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거 질문해야 되는데 그건 질문 안 하고 온갖 방법만 딱 들어줬다는 겁니다. 동의 구하지 마시고 그냥 예. 하실 말씀을 하세요. 예. 제가 계속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부러 그래요. 자꾸 동의를 구하셔서 또 PD 수첩 같은 경우도 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게 한학수 PD잖아요. 저랑 옛날에 황우석 때 같이 욕먹던 그분인데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벌써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양대에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라고 믿는 교수는 하나도 아니까 동양대에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본 사람은 당시에 딱 둘이에요. J 교수하고 K 교수거든요. 모든 동양대 교수들은 다 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필 동양대 교수 딱 두 분을 접촉했는데 그 두 분이야. 이런 우연의 일치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다른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다른 입장을 가졌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한테는 연락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연락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쳤는데 거의 야방이 수준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인주 뭐죠 그거 직인 만들어주는 중물 공장인가 찾아가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똑같이 만들려면 뭐 확률이 몇십만 분의 1이니 이렇게 떠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인주모든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만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프린트 용지에 붙은 그 금박지 있죠. 이거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거 막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프린트 용지거든요. 애들 10명 필요해요. 그럼 10명 받아오고 그중에 9명만 주면 하나 남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다 그냥 프린트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막 또 전문가를 불러서 이건 사진을 찍어서 불가능합니다. 이건 야바이 수법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김호중 뉴스공장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많은 교수들 중에서 왜 이 두 교수 빼고 나머지 다 침묵하고 있느냐? 간단하거든요. 위조됐다고 보니까. 근데 김호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총장이 막 색출에 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대요. 이런 완전 전도된 이걸 갖다 대중들이 믿고 있죠.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 이거 믿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예. 제가 농담 안 할게요. 그러면 예. 그냥 짧게만 반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국면에서 뉴미디어의 대표는 아닐레오가 제일 잘못했고 레거시 미디어는 뉴스공장과 피디수첩이 제일 잘못했고 그 바깥은 없으세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체크한 거 그것뿐이고요. 나머지도 많습니다. 근데 뭐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들. 가치가 없는 이유는 예, 뭐예요? 뭐 고발 뉴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신의 한 수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은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안 봅니다. 왜 안 보시죠? 예,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짜 뉴스들과 수많은 허위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봐요. 그러면 그거 왜안 그래서 보셨는데 봐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안 봐요.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아시나요? 아니 허위 사실이니까 안 보죠. 한 번도 안 보셨나 보네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걸 뭐 알아봅니까? 알릴레오도 네, 이게 굉장히 흥분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의 한 수 같은 거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죠. 애당초 가치가 없다. 뻔히 그 편향된 거 트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내가 왜 봐야 되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뭐랄까 보지도 않고 평가를 하는 인간처럼 이제 판타지물 가는 것 싫어하거든요.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걸 반박을 이제 판타지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욱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다만 그 뭐랄까 그 의견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표현이나 이런 걸 너무 토론하러 온 것 같지 않은 예. 네, 그런 느낌이 알겠습니다. 강해요.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신뢰가 더욱 훼손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1인 미디어도 나름대로 상당히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의 어떤 발원지쯤으로 치부되면서 이것도 폄하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서로 간에 욕하기는 좋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언론이라는 게 일종의 중매쟁이 아닙니까? 미디어라는 거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옛날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배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어르신들 뭐 중요한 채널 서너 개 가운데 한 채널을 봤으니까 뉴스 하면 뭐 시청률이 40%도 70%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에 기다렸다가 보시는 분들은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몇 분 되시고 청년들이나 중년들 대부분 다 모바일로 그때 유튜브로 예. 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현재의 미디어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도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저널리즘의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이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토론 제목이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라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더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한국 언론, 이제 기성 언론이 불신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구조 의식 관행 세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우선 구조가요. 이것도 큰 불신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성 언론은 그러니까 시청료를 받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공적 역할을 하는 사기업이에요. 이윤 추구를 하는 사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기업으로 조직되어 있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이게 언론 기업이거든요. 이제 이 사기업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은 공적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조적으로 사주의 지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어떤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주며 어떤 메시지를 실어 보낼 건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광고적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년 광고가 나오면 지금 수많은 종합일간지 중에 딱 한 신문만 삼성의 광고가 없었어요. 4년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공격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광고 안 준다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받는 신문들은 어느 정도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사적 소유의 대상이고 동시에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지하고 있어서 광고적 영향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이 전통 미디어의 구조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관행.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경제 뉴스는 다 대기업이나 경제 관료들이 주는 거를 받아 쓰고요. 그렇죠? 사회 뉴스는 경찰서 출입하면서 거기 받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국 뉴스 같은 이런 거 다 검찰청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쓰는 거고요. 다 그래요. 거기서 대접받고 뭐 사무실도 제공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의 영향을 받아요. 불신이 생기죠. 세 번째는 의식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예, 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진 교수께 잠깐 드리기 전에 어차피 뭐 유튜브 얘기도 나오고 또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창현 교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늘 이번 토론의 주제를 좀 잡아가서 제가 사회자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비용도 조금 주시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 여러 번 경험 있는데요. 절대 안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땐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십니다. 아, 예. 아무튼 두 분이 좀 뭐랄까 사실 현안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조국 법무장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토론하시면 가끔 제가 이 토론이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창현 교수께서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 주셔서 훌륭하시죠. 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전통 미디어의 한계 같은 것들도 저희들은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것을 제가 언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하시면 바로 그러한 구조적 한계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고민하는 기자들도 많다라는 사실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가 뉴미디어는 요즘 다 유튜브로 이렇게 수렴이 돼버렸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안나경 앵커가 잠깐 좀 브리핑을 통해서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에 따른 토론을 마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TV나 신문을 안 봐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왜? 유튜브가 있으니까.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4명이 유튜브로 뉴스 과 1, 2년 전하고 비교할 때 그야말로 급상승한 것. 유튜브 뉴스 채널 수가 5가. 특히 55세 이상에서는 42% 그래서 재미있는 게 두 예. 번째 유튜브가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거와 관련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튜브 미디어의 그 콘텐츠는 사실 신뢰도가 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예. 그만큼은 상당 부분 판타지로 채워져 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상당히 판타지를 갖다 사실로 착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기성 언론도 판타지인 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 자의적인 해석 들어가지 뭐 기업주에 뭐가 들어가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유튜브는 또 구독자에 뭐가 들어가고 어차피 이게 되게 환상 같은 건데 완벽한 객관성이라는 있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를 가지고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미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신장세가 굉장히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더 그런데 이게 흔히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현상이고 크라이시스 오브 더 리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의 위기, 실제의 위기라 그러는데 오늘날 유튜브를 보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절대 안 봅니다. 예. 뉴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이건 나오고 맞죠. 뉴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가 보잖아. 있는데
보통 오늘 이게 이제 화끈하고. 사람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성향을 갖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뉴스란 건 뭐냐면 내가 판단을 내릴 때 꼭 참고해야 할 때 가서 짚어주는 게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들 이걸 갖다 골고루 나한테 주는 고마운 거잖아요. 그때는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안에서 내가 참고해서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틀렸어요. 왜냐면 옛날에도 똑같았거든. 아무리 뭔가를 준다고 해도 어차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걸로 딱 가버렸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인 거 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이게 편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유튜브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그 편향이 뭐 옛날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자신을 갖다가 그런 비판적인 수용자로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 그러니까 옛날 뉴스 보던 어르신분들이 저걸 자신을 이제 비판적인 수용자로 생각을 안 하셨지.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안 그러죠.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쉬운 마음에 일이죠. 드는 것을 예.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 거고요. 그게 이제 듣고 싶은 뉴스를 주는 것을 니즈라고 생각해요. 이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공급자는 굉장한 신뢰를 받습니다. 예. 반면에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팩트를 말하는 데는 완전 혐오감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되냐면은 참 거짓 이게 옛날에 기준이 뭐니까 거짓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요즘 뭐냐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놈은 누구냐면 지루한 놈이에요. 맞는 말이지. 핵잼 노잼입니다. 핵잼 노잼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위와 선악의 판단보다도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에 드는 실선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다 존재죠. 점차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콘텐츠 공급자들도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괜히 쓸데없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했다가 욕을 먹어? 안 팔려. 그런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영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실수할사 거짓말로 나중에 판명이 돼도 비난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나를 갖다 즐겁게 했던 콘텐츠를 제공해줬으니까 예. 그걸로 좋다라는 거고요. 이건 좀 극단적이죠.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즐거움만 가지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즐겁기만 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약간 사명감 이런 거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내 편이니까 지켜준다에 가깝지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즐겁게 해줬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뭔데 그게 정치적인 싸움이었을 때 졌지만 비록 졌지만 우리 편이었어. 예. 뭐 이렇게 본다는 거고 반면에 그건 사실을 말한 사람들은 맞는 것 욕을 같아요.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설실사 이 사람들이 말한 사실이 나중에 진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끝까지 재수 없는 놈이에요. 너 때문에 진 거야. 예. 그런 그런 건- 건 드렸고 이른바 입진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데 대한 보상이 없어요. 예. 욕만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처벌만 있거든요. 그냥 막 떼거지로 덤벼 들어가서 모욕하고 뭡니까 온갖 욕설들 퍼붓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괜찮은 미디어들 있죠. 보도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는 대기업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을 취소를 해버려요. 큰 신문은 상관없지만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이런 조그만 잡지들, 신문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오마이뉴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아예 싣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기자들도 거기다 뭐 합니까? 간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용기 있는 기자들, 자기 일을 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알려라든지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서 막 공격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다들 침묵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듣게 되는 거고 대중들 전체가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쪽은 저쪽대로 그래요. 그렇죠. 이쪽은 또 이쪽대로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침묵을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둘로 나눠져가지고 조국기 부대하고 태극기 부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데 상식이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카먼 센스거든요. 카먼이 없어져요. 이걸 갖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현상을 짚는 데 있어서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어 중에 혹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정 교수께는 혹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는 하시지 않는지 아니면 커먼 센스 뭐 이런 것도 지금 정치적으로 놀림받고 동의가 계시는데 그건 좀 여쭤볼게요. 뭐 우려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따로 충분히 경계하고 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는 뭐 다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지만 한국에서 유튜브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 그다음에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 또한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를 그렇다면 한국이 유독 편향적인 사회가 돼서 그런가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건 이미 미국 사회라든가 유럽 사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던 현상들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실증적인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성 매체로부터 이탈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기성 매체가 무조건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 넘어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성 매체로부터 뭔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간에 유튜브에서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그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성 언론의 문제도 물론 있다고 보지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론과 정치 문제는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일 저희가 뭐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정치의 굉장히 급속하고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결국은 언론 특히 이제 뉴미디어가 나오면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면 정치 쪽에 혹시 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좀 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의 양극화가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기성 언론에 대한 불판, 그러니까 정파화가 일어났고 그 정파의 결과로 기성 언론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고 예. 그 불만의 결과로 정파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튜브로 갔다. 그렇죠. 이렇게 논리 구조가 구축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건 미스매치된 그 판단이라고 그런가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제 그 저널즘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사실 한국 사회가 정치가 그다지 그렇게까지 양극화된 사회는 아닙니다. 예. 양극화가 진보 보수에 엄청나게 큰 대립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립의 강도는 크게 나올 수 있으나 실제로 한국 사회는 여타 사회들에 비해서 특히나 유럽 사회들이나 이런 데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 실제로 정치적 선택에서 이념적 차이가 그렇게까지 강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뭐 그 자기 왼쪽에 있으면 다 진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나라였는데 최근에 약간의 양극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 이건 유럽에 비해서 보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엔 이념적 편차성이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그다지까지 문제가 되는 사회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 양극화는 이념적 문제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분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편차가 작은 것은 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 다 우익이거든요.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작은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태극기하고 뭡니까 조국기 부대가 만나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이게 더 중요한 그 거고. 강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 사회가 한국에서 관찰하면 그것이 굉장히 세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싸우는 거 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뭐 조국기 부대님, 태극기 부대 이렇게 명칭을 써서 말씀하셨지만 그 두 부대가 만나가지고 서로 뭐 쥐어 터지게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가지만 프랑스에서 우익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프랑스에서 우익하고 좌익이 그렇게 세대결을 벌이는 건 난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에서도 없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사회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종교적인 대립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념적인 대립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강하게 무슨 테러라든가 어떤 사적인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전 사회가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아닙니다. 여당 지지자들 저 서초동에 저게 몇십만이 모이고 야당 지지자들이 뭔가 광화문에 몇백만이 모이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 숫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몇십만이 네. 모이고. 예. 진 교수는 그거를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죄송한 게 제가 아까 끼어든 바람에 이 사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끼어든 바람에 약간 지금 그 다른 길로 새가지고 원래 하셨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극화의 강도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예. 이념 표현보다 외려 그거는 타당할 수 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강해지고 있는 건 맞으나 예. 아직까지 엄청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되게 한국 사회가 특이하다고 보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유튜브가 그거를 촉매제로서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 정책 양극화의 결과로 유튜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저는 유튜브로 이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더 중요한 원인은 예. 기성 매체에 대한 불신, 기성 매체로부터 실망감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기성 매체로부터 실망감이 유튜브를 선택하게 만드는 쪽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나타난 결과로서 양극화의 현상을 강화시키러 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예. 하지만 원인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신의 한수 같은 프로그램도 기성 매체에 대한 불신에서 그거 그렇죠. 예. 여기 진 교수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아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 자칫 좀 건전한 어떤 부분에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기자들이나 활동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축의 효과가 크냐, 그것을 통한 각성의 효과가 크냐, 사실 이것은 한 번도 기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첫 경험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위축 효과의 우려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야 하지만 예. 여기서 얻어지는 첫 경험의 의미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의 정치화, 정치의 미디어화가 사실은 악순환 구조로 우리나라에 존재해 왔었고요. 대한민국처럼 미디어가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식사 시간에 술집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다 뭐 돈 버는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잉 정치화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니까. 근데 그 과잉 정치화라는 게 종교성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제 종교성하고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 좋은 거죠. 이런 말하면 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맹목성을 가지고 있긴 해요. 이건 좌우 안 가려요. 양쪽 분들이 이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막 박정희 사진 걸려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집에
반대로 뭐 김대중 만세 뭐 이런 말 안 하면은 뭐 그 뭐냐 기름 안 넣어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극단성만 없으면 원래 정치 얘기는 많을수록 좋은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그런 면에서 과잉 정치화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남을 헐뜯고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유튜브에 아까 그렇죠, 이런 건 얘기했었던 잘못된 안나경 거죠. 앵커가 얘기했었던 슬라이드 컷에 보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의 확증 편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더 많이 수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맞는 미디어의 말이에요. 정치화와 정치의 미디어화가 유튜브 상황에서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치를 조금 더 의미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정치 내용이 과잉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과잉 정치지만 진짜 정치를 청년들이, 여성들이, 소수 집단이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과소하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올 총선 관련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연결 사회가 돼 있어요. 몇몇 대의 국회의원들만이 여의도에 가서 정치하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체제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치적 인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체제를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정치합시다 진행하시죠. 진행 작가님. 출연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예. 어떤 이제까지 불신을 받았던 레거시 미디어가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 제가 지난 10년, 15년간 그 저널리즘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기성 매체들, 그러니까 TV라든가 아까 JTBC는 사실은 채널이고 유튜브는 플랫폼이잖아요. 예. 이게 동등 비교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웃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KBS나 JTBC 같은 또는 뭐 조선일보나 한국일보 같은 그런 한겨레 같은 데들의 가지고 있는 온라인 어떤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과 포털처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처럼 이용하거나 이런 식의 비율을 따졌을 때 외국 같은 경우도 포털이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개별 언론사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럼, 예. 일단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급격하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빠졌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기성 매체가 변화된 어떤 매체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나 영향력이나 어떤 나름의 균형적 감각들을 변화된 온라인 매체 시대에 맞춰서 적응시켜가지고 약간 연착륙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진짜 예, 먼저 좀 이어가려고요. 이 논의. 그러세요. 예. 지 교수님이 자꾸 딴 데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제가 좀 단속 좀 했어요. 저도 이어가려고 이-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안나경 기자 앵커 리포터에 그 유튜브하고 기성 언론을 마치 양자택일하는 것 뉘앙스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기성 미디어를 봐요. 기성 언론 보도를.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갖 콘텐츠가 다 있고 기성 언론에서 제공한 콘텐츠도 엄청 많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저거는 JTBC가 1등이고 유튜브가 2등이다. 이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사실의 선택은 아니에요. 뭐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더 말씀 안 예. 해요. 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 그러니까 그렇지. 유튜브 안에 JTBC도 있고 KBS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저부터가 그런 지금 건데. 근데 다만 유튜브 오니까. 그 수치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그 SNS 그러니까 뉴미디어 쪽으로 좀 이동한 그건 추세는 틀림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근데 다 보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저는 뭐 비긴 어게인 같은 거 잘 봐요. 여기 그래서 그냥 그 핸드폰으로 본다는 차이지 예. 방송 보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유튜브를 따로 또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뒤지는 걸까 하면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호기심이 발동할 때. 이게 예컨대요. 다시 뭐 검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떤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나서 기각을 하면서 기각 사유를 냈어요. 그 문장이 딱 보도가 돼요. 예.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게 법정용 어른은 좀 달라가지고 예, 예. 그래서 범죄가의 소명이 있으나 이렇게 나와요. 기각을 했는데 범죄의 소명이 있다는 게 뭐지? 아무리 언론을 검색을 해서 뉴스를 뒤져도 예. 구속영장 심사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밝히는 문건에 판사가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표현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뒤졌어요. 얘기를 아주 이상한 데로 끌고 네. 가시네요. 다시. 유튜브를 뒤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거는 유튜브를 보아야 되는 이유에 네,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유튜브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찾아보니까 예. 그거는 유죄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이 이 사람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 수사할 만해. 예. 예, 검찰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 수사는 할 만해. 일단 그게 성립돼야 이제 그래서 그냥 발부 여부를 심의한다는 예. 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어 없어 이렇게 보니까 그거 없네. 그러니까 범죄의 소명이 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서 기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검찰은 만족했다, 명분을 챙겼다, 뭐 유죄 뭐를 받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무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보도를 찾아봐도 그 표현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예. 어떤 변호사분이 유튜브에 그걸 설명해 놓은 걸 보고 알았거든요. 예, 그럴 유튜브를 때 왜 쓰나라는 거에 대해 뭐 설명하고 소중한 계시죠. 신청 정보를 찾는 통로예요. 예. 그렇게 이용하는 유형도 많으니까 저는 좀 기성 언론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사용자들, 이용자들의 갈증에 닿을 수 있는 컨텐츠를 내보낸다면 예. 적응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저도 아주 굉장히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죄다 뭐 이런 예, 예. 또 있더라고요. 아니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근데 뭐 청와대 논평이 갑자기 기각이 나오니까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냐면 수사의 방식에 관한 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교정을 보는데 저는 유튜브까지 참고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유튜브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유튜브 안 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거든요. 난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그 전에 사실은 팟캐스트잖아요. 원래 예. 팟캐스트 때는 예. 뭐냐면 그 낙곰수 같은 것들이 왜 나왔냐고 때 설명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었거든요. 그때 뭐냐 편향이 있다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요번에 그 유튜브는 되게 보수 쪽이 다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또 이걸 보고 편향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편향되고 저쪽도 편향됐다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예. 이게 정말 편향됐다라는 게 사실인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한국 미디어가 정말 편향돼서 그렇다 그런다면 전 세계에서 유튜브가 다 모든 나라에서 다 성장하고 있는 건 왜인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예. 편향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언론사를 막 꽃갱이로 찍어서 아무리 파봐야 거기 편향이라는 실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 우리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매체의 보도가 편향되었다고 느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이제 공정인지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요. 정말 정확한 일반론이죠. 편향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만 그 대한 미디어, 소위 뉴 미디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편향될 수 있는 거고 되게 마련이지. 그럼 어떻게 이건 어떨까요? 하고 살아요? 그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유 이사장께서는 뭔가 참고적 역할, 혹은 보조적 역할로서 이제 꼭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으시겠지만 하나의 대한 언론으로 생각하시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알레오든 아니면 뭐 지난번에 같이 하셨던 코카콜라 등 예. 예전에 뭐 노유진의 정치 카페든 콩카콜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치 카페 같이 할 때도 그때나 네. 지금이나 똑같아요. 알리려 할 때나 그거 할 예. 때나. 근데 그러게요. 갑자기 그렇게 막 같이 아시니까 하셨던 좀 당황스럽네. 서운하신가 봐요. 예, 서운해요. 예. 아니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래도 나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유 이사장님께서 너무 먼 예. 길을 가신 거예요. 저는 똑같이 하는데 진 교수가 이상한 데로 가신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처음에 이 얘기 나누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 얘기를 하시네. 나올 건 결국 나와요. 그러게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 생각에 두 분 다 바뀌신 거 없어요. 약간 그 저널리즘의 어떤 정의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유튜브로 대표되는 이런 미디어 시대에 그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뭐 다른 나라 학자들도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저널리스트들도 고민하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알레오도 하나의 새로운 저널리즘의 전형으로 꼭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어떤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에 따른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저널리즘하고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에 맞춰서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해도 된다면 예. 과거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저널 매체입니다. 매체. 예. 매체 독점의 다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체가 독점됐기 때문에 그 독점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또한 독점이 됐던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직업적 저널리스트가 등장해요. 그 직업적 저널리스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저널리즘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름의 윤리 기준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행동의 기축들을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의 이제 그러면 유튜브도 저널리즘이냐 그러면 사실은 매체를 통해서 의견과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널리즘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수립되어 왔던 직업적 저널리즘과 동일한 저널리즘인가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저널리즘에 따라서 직업적으로 지금까지 수립된 저널리즘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널리즘이 아니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선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직업적 저널리즘이 토대를 두고 있는 윤리라든가 가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 가운데 여전히 올바른 게 있다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현재 매체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저는 균형성이라든가 공정성 개념이 사실 거기에 상당히 많이 어울린다라고 봐요. 예.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루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엄청나게 막 잘 맞춰진 균형이라고 하는 거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마치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이유는 공정한 권위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 그 권위는 어디선가 제가 얘기했지만 독과점에서 오는 거예요. 예. 즉 그것뿐이 들을 수가 없었고 그거 외를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권위가 만들어졌고 그 권위가 공정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이름으로 예. 돌리게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건의가 깨지는 순간 공정의 뒷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누구나 공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예. 균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 판판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면 공정이든 객관이든 하는 것에 있어서 개념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포기하자는 나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정의 그 너무나 무거운 어떤 무게를 약간은 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정확성이라고 하는 보조적인 개념이 있어요. 예, 정확성이라는 건 저널리스트들이 직업적 저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사실 확인의 전통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의 직업적 저널리즘에서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잘 존중되고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확성에 바탕을 둬서 예. 균형성을 갖춰야 되죠. 여기서 균형성이란 건 완벽한 균형이 아니라 불완전한 균형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확인한 정보 이상의 다른 정보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예. 최대한 그 단계에서 확인해내려고 하는 것. 이 정확성과 균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의 공정성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추구해보고자 했던 사실 핵심적인 개념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했는지,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균형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그 시간이 검증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확인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편향적이다라든가 단순하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나름의 탄탄한 토대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여기서 직업적 저널리즘이 기존의 공정성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토대를 여기서 확인을 하고 기타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정의감이라든가 뭐 예. 도덕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은 그 저널리스트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직업 전통에 맡겨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근데 정확성은 예나 지금이나 늘 추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 뭐 지금 정 교수님이 사실 되게 완곡한 표현의 개념으로 직업적 저널리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20세기 이른바 대중 저널리즘의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죠. 그게 뭐 객관성, 불편 부당성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은 과거에는 구독 중심의 그러니까 정치적 스폰서십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주고 언론사를 만들었고요. 그때는 누구도 자기 언론이 나 공정해, 나 불편부당해, 나 모든 의견을 다 한 기사에 다 녹여내거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중 시대, 대중 저널리즘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미디어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대중 저널리즘 이후에 현재의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이거는 아마 진 교수님은 이거 듣고서 그런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진중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방금 나왔던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100% 완벽한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어도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이제 흔적이 남고 그 기반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름의 합리성과 그 객관성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취재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대로 그냥 묵살시켜버리지 않았냐라고 나오셨다면 나름의 공격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각자 너무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과열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말 그런 원론적인 것 말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모든 것들은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교과서에 남았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을 예. 연화되어져 있는 유튜브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킨다.